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런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 주 초로 미뤄졌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다음 주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 국회 기재회에 출석했습니다. 다음 주 초 이 부동산 대책 입법이 국회에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2020 세법 개정안이 이제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 사전 정보가 유출되면서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는데 네.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확한 발표 시점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 새로 짓는 아파트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데요. 예. 이미 거론되고 있는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 부지, 용산에 있는 정비창 부지, 잠실과 탄천에 있는 유수지, 대치동에 있는 서울무역전시장, 네. 여기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국제연구기관 부지입니다. 네네. 이 상대로 해서 지금 소유한 지자체와 관기관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이들 부지 할당된 용적률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높여서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이 공공재건축이 아닌 민간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늘리면 용적률을 더 주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서울 소재 재건축 사업장만 5만 8천 가구 수준입니다. 네. 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번 공급 방안에는 서울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이 추가 공급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공급 불안을 확실히 잠재우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정부가 710 후속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죠. 이 부모 찬스로 별다른 수입 없이 다주택자가 된 이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해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이 갭 투자자, 또 신고한 소득은 거의 없는데 고가주택을 사들인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자녀 등 개인이 392명, 또 주택 매입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1곳입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236명으로 전체 60%에 달하는데요. 그 사례를 보게 되면 30대 직장인 A씨는 법인을 세워서 분양권과 주택 10여 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종부세를 아끼기 위해서 법인 명의로 샀고요. 또 A씨가 이처럼 갭 투자를 반복할 수 있었던 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버지부터 받은 현금 덕분이었습니다. 또 20대 B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급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편법, 이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인데요.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서 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국세청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878명을 조사해서 현재까지 21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216억 원을 추징했다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73살까지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고령층은 3명 중 2명이 더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평균 연령 73세까지 일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고령층 인구 55세부터 79세 사이 인구가 1,427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962만여 명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변을 냈고요. 얘는 1년 전에 비해서 2.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고령층 인구가 장래 일하길 원하는 근로 연령대는 평균 73세였습니다. 왜 70대 초반까지 일하려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58%로 가장 많았고요. 일하는 즐거움이 33%였습니다. 이들 연령대가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비율은 47%에 그쳤는데요. 월 평균 수령한
연금액은 63만 원 선이었습니다. 예. 연금으로 생활하기 빠듯하니까 일을 해서 간극을 메꾸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뭐랄까 즐거움, 욕심보다는 사실 이제 생존, 생계 유지 때문에 하고 싶다 말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읽어야겠네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시아나 항공의 국유화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아시아나 항공 국유화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는데요. 네. HTC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금호산업 아시아나 항공 인수랑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인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재실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M&A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플랜 B 마련에 나선 겁니다. 네. M&A 계약이 무산이 되면 아시아나항공을 우선 국유화했다가 지금 구조조정 등 경영 정상화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면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20% 가까이 뛰었는데요. 예. 적어도 아시아나가 국유화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투자가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경제 방뉴스 마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0년 7월 29일 07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방문객 등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을 잘 보시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119에 구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주변에 야외 활동을 하지 마시고 산림 내에 있을 경우에는 계곡에서 빨리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후 기상 등 위험 상황의 변화를 확인하시고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카 백기종 저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리한 카리스마 예카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3년 전 북한을 떠나 남으로 내려온 탈북민이 다시 월북했습니다. 다시 월북한 사실도 충격적인데 그걸 북한 매체를 통해서 군과 경찰이 뒤늦게 알게 된 것, 그리고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탈북민의 남한 적응 문제 그리고 월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 팀장님, 네. 이번에 북한에 의해서 알려진 탈북민 남성이죠. 20대 중반에 A씨의 네. 개성 월북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2017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개성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네. 지금 다른 증언들은 이 24세 된 이 남성이 이제 북한 주민이 아마 군 생활도 했었다라는 지금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2017년 1월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 정착을 했죠. 네. 그런데 김포에 살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탈북녀예요. 그러니까 탈북녀가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여성인데 애인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그 남자 친구하고 막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담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이제 불러들여서 술을 같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피해자는 신고를 했는데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걸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지 결국은 지난 17일 날 차량을 타고 강화도 교동도를 통해서 강화도 들어가서 올곤이라는 곳에서 배수구를 통해서 결국 그 개성으로 올북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18일과 19일 사이 새벽 4시경으로 좀 군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찰과 군에서는. 근데 문제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이 코로나19 감염자가 귀향을 했다. 그러니까 귀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상당히 안아주는 그런 그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19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향을 했다. 근데 보호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7일은 북한 노동신문이 전염병 전파를 위해서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에 탈북을 했던 사람이 다시 올북을 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걸린 형태처럼 암시를 했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북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결국은 6월 12일 날 그 김포 자택에서 성폭행한 부분이 결국 다 올북의 동기가 됐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간접적인 그 증언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북으로 다시 가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결국 그런 범죄. 그렇습니다. 그런 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올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를테면 이제 이 탈북자 다시 넘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격리시키고 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이호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북한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거, 그러니까 귀향이란 말을 썼고 코로나 얘기를 했고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 혹시 코로나가 이미 번져 있는데 이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차원 아니냐? 이렇게 그 남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런 분석이 있죠. 아, 네. 뭐 지금까지 월북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전에 뭐 박인숙 씨나 뭐 임지연 씨 월북과 관련해서 특별히 임지연 씨 월북은 아주 뭐 대대적인 선전선동의 도구로도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월북을 한 그 A 씨에 관련된 것도 그 북한 측에서 이렇게 공개를 할 정도면 아마 정치적으로 충분히 쓸모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항목이 없자면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그 월북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남측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월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탈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응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범죄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월북이 발생했어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측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번 범죄가 아니라 다른 탈북을 한 이후에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응과 거기에 따른 어려움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월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수가 5년 이내에는 그랬었다라고 진술을 하는 걸 보면 남에서의 적응도 사실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분들을 탈북민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거나 뭐 재터민이거나 뭐 북한 이탈 주민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을 따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해결해야 될 또 같이 살펴야 될 부분들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말씀하신 대로 적응 부분이 참 힘들어서 이전에 2010년대 전에요. 보면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아직은 그때는 설이었는데 이제 이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인들이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 제3국 이를테면 뭐 서방 선진국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여권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일종의 망명형 체류해서 네, 그래서 일종의 마치 우리 남한 쪽 거쳐서 온 게 아니고 북한에서 바로 곧바로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종의 신문 세탁을 해서 이제 거기 정착하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니까요. 지금 뭐 2013년도, 2014년도 통계가 그때 뭐 2만 7천이다 그랬는데 또 많이 갔을 때는 뭐 5만이다 그러더니 요새는 뭐 최근 한 3만 3천에서 3만 5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실종자가 1,000명이 넘어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 인원도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들 중에 한국에서 일정하게 살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가가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00명이 어딥니까? 엄청난 인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도 잘 안 돼 있지만 이 관리 차원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그 부적응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과 난국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낍니다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있고요. 이런 데서 오는 적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에서 남으로 온 탈북 사례는 좀 많이 있지만 근데 거꾸로 간 월북 사례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얼북자 같은 경우가 2015년도 이후에 이제 통일부 통계는 11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부 북한 전문 연구소 측에 그 나오는 얘기는 지금 실제는 1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이 다시 다른 세계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0여 명에서 300명 정도로 하고 우리 통일부 통계는 2015년 이후 11명이 월북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이호승 교수 말씀하신 바로 임지연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2011년도에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데 그때 19살을 먹은 이제 그 미성년 였죠. 이 여성이 혼자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그 탈북을 도운 남자랑 3년간 동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남성과 또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2014년도에 이 태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적응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흥업소 종업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종편에 출연을 해요. 사실 제가 TV조선에 이분도 직접 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서울의 한 예술 그 관련 학교에 뭐 차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머리는 상당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TV 그 종편 매체에 이제 출연을 상당히 했어요. 근데 뭐가 이제 그 발각이 됐냐면 중국에서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음란물 동영상. 이게 이제 찍은 게 결국 한국에 이게 발각이 됩니다. 배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는지 어느 순간 다시 또 월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나타났냐면 2017년 9월 달에 북한 매체에서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실 남한에서 방송에 출연할 때 대본을 정해놓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굉장히 음습한 음지의 생활을 했으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존칭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당히 압박이나 겁박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을 당하는 그런 형태의 대표적인 월북 사례가 있었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다시 월북한 이 남성 같은 경우 이거를 그렇더라도 뭐 최근에 어떤 계기는 있었지만 계획을 계속 사실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함께 저희 같이 오랫동안 방송을 했던 탈북민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한 5년 이내에서는 대부분 한 번쯤은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죽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탈북도 어쩌면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다만 범죄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쫓기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굳혀야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보통 탈북하신 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먼저 온 통일이었어요.
먼저 온 통일이었는데 네. 이분들이 먼저 왔다 하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이분들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예. 첫 번째로는 이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은 생겨났습니다. 초기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정책이 달라졌어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말 그대로 입밥의 고깃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업도 되고요. 네. 또 어느 정도 크기의 집도 지원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한 중산층 정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거였지만 네. 탈북민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 지원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업도 어렵죠. 거기다가 대부분 지금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집이 많고요. 예. 또 문화적으로는 이 성인으로 탈북하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청소년들도 교육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뭐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네.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근데 문화적으로 성장한 건 북한이에요. 호칭은 탈북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심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거의 난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그냥 먹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회주의에서 살던 사람이 자본주의에 와서 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것마저도 내가 뭔가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는 당연히 자기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신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속에 머물렀던 있던 분들은 사선은 넘었지만 이 문화적 사선이나 심리적 사선을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20대 남성이 아주 최근에 직접적인 월북의 계기가 이제 결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렇죠. 우리가 또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또 여성이 또 그렇죠. 탈북인 여성이다. 네네네. 탈북인 여성이 보니까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전체 탈북인 가운데 거의 여성으로 봤을 때 여성 비율이 76%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남성이야 다시 이렇게 월북하고 그런데 여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할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사실 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성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또 우리가 관련된 여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뭐 유리천장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분들은 외부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적응하면서 한국민으로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여성들보다 더 어려움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이분들의 경제적 지위가 대단히 낮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적응을 하기에는 실제 그 유리천장보다 더 강력한 그 콘크리트 시선이 있어요. 북한 여성들이 사실 이 보통 탈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이분들이 보통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선을 넘고 특별히 그 탈북하신 여성분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번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인신매매를 포함해서 여러 복잡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그러면 이 한국이라는 곳이 어쨌든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이분들을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나는 탈북민이고 그중에서도 나는 여성이고 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기 꼭 여성이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약자 안에서도 또 다른 약자가 되어서 여러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취업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남성들보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는 2차, 3차, 2중, 3중의 어려움이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탈북민들 사건 사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거를 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탈북민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탈북민 중에 굉장히 큰 사건 하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3년 2월 25일인데요. 이게 조선인민군 공군 상위 이웅평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대입니다. 이 사람이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을 이륙을 해가지고 이제 편대 훈련을 하는 중에 갑자기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이제 남쪽으로 기수를 돌려버리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레이더망 피하기 위해서 고도 뭐 50에서 100m 이건 뭐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조종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920km 전속력으로 넘어왔는데 연평도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버렸죠.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웃지 못할 얘기가 생겨요. 어떻게 됐냐면
이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공습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강남권에 근무를 할 때인데요. 저도 소총 그때 당시 총을 지급받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북한 전투기가 인천을 폭격하고 있다 이제 사실은 공습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이제 공습 경계 경보를 발령을 하면서 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뭐 총기를 지급받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프닝이 아니었죠. 이게 미그 19기를 몰고 기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가 그때 당시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발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날개짓을 하면서 기순 의사를 밝혀요.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그때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15억 6천만 원. 15억이요? 83년도에 15억 6천만 원. 지금 뭐 수백억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해요. 네, 이제 이런 그 보상금을 받고 결국 공군 대위로 있다가 2002년도 5월 달에 감 질환으로 사망을 했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하고 달리 3만 한 4천 명에서 3만 3천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넘어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마약 사범이 제일 많아요. 마약 사범으로 43.4%가 구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간이나 폭행, 상해, 사기, 뭐 살인, 심지어 강절도 이런 범죄로 수감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만 한 3천 명, 4천 명 정도 이 탈북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나 어떤 대응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899명이 3만 4천 명에 대한 탈북민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경찰청 보안국 네네네. 그래서 각 경찰서에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또 가족 문제, 또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하는데 사실은 1인당 최대 60명에서 30명씩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과연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그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과연 5년간 경찰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하나의 이제 핑계로 대고 이제 그래서 예산 줄이는데 야 우리 지금 인력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어떤 해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한 상황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또 탈북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죠. 뭐 지영호 의원이나 태구민 의원이나 되셨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뭐 지역의 민심이나 아니면은 필요를 뭐 이렇게 대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탈북하신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보장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면 가장 어렵지만 사실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될 때 밀려난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탈북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남성 여성을 다 떠나서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모르겠고 또 이분들이 와서 뭐 지금 우리가 범죄 때문에 생겨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착실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또 가정을 읽어가며 살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아니라 대부분 민간 더군다나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과 관이 어떻게 함께 좀 연결돼서 이런 고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중간에 그 매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민과 관이 완전히 갈려져 있고요. 관 쪽에서는 민에게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는 편이고 민에서는 그 지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잘 당겨준 줄이 양쪽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좋은 연결 정책들이 좀 나와야 이분들이 안전한 보호막 속에서 사회적인 경계를 건강하게 갖고 다시금 북을 생각하거나 말 그대로 그냥 방치된 채
다시 이분들이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결 정책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발휘가 되려면 어떤 그 해당 기관에 힘이 좀 집중이 돼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좀 줄어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좀 강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재구성하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부분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복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이런 그 사회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그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은 대부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예산만큼 중요한 게 또 시선이에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시선도 따가웠고, 그리고 이제 언어, 말투를 그분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투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한국말을 연습하는 거죠. 네, 대한민국 나만의 말을 연습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분들을 수용하는 어떤 태도나 혹은 관용, 또 이런 수용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융통성도 있어야 되겠고 유연하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지금은 그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요 완전히 제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어디서 왔는지 그 출신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근데 조금 더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적 울타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줄일 것이 아니고 늘어난다면 그만큼 확충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종 전 팀장님,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오늘은 예. 자, 이 주제로 스포츠 소식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바로 메이저리그에 대해서입니다. 메이저리그가 지난주 막을 올렸고 류현진 선수가 2년 연속 개막전 승리에 도전했는데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승리 투수 되지 못했죠. 뭐 아쉽다는 표현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 못 던졌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평가가 되겠죠. 어느 정도길래 기대에 미치지 못했냐. 지난 25일 경기였습니다. 템파베이와의 경기였었거든요. 4와 3분의 2이닝 완전 3실점 했는데 6대3으로 이기고 있는 5회 투아웃에서 강판당했기 때문에 토론토는 이겼는데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기였었는데 원래는 내일 이제 워싱턴 트레저스하고 경기에 이 선발로 등판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토론토의 찰리 몬토야 감독이 모레로 등판을 연기시켰습니다. 모레로. 예. 왜 연기시켰냐? 이 찰리 몬토야 감독이 좀 특별히 좀 애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개막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투구수가 많았다.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쉬고 31일 그러니까 이 모레 경기에 선발로 등판시키겠다. 이 토론토하고 워싱턴의 경기는 모레 오전 5시 5분에 열리고요. 이날 경기엔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로 등판합니다. 자, 류현진 선수 개막전 투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에 좀 못 미친 게 있는 건 맞는데 뭐 구위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이제 구위가 달라졌다, 몸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끝나고 난 뒤에 류현진 선수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솔직해요. 이게 이게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 첫 번째 그 새로운 팀에서의 첫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류현진 선수의 커리어 정도면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데 뭐 잘 해보려고 하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연쇄 반응으로 제구력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 거죠. 근데 제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류현진 선수가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초반에 어깨 수술하고 팔꿈치 수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투피치 투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구가 강하고 빠르면
뭐 공 여러 가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손동률 선수는 직구에다 슬라이더, 뭐 김광현 같은 선수도 한창 때는 이 직구에다가 뭐 커브, 이 두 가지 종류만 던져도 통하는데, 근데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 팔꿈치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시속이 안 나오고 직구 하나만으로 타자를 윽박지르지 못하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구력 위주의 다양한 구종을 던져서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으게 되는 거죠.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14승까지 올릴 때 대단했죠. 이 커브, 뭐 체인지업에다가 페스트볼 기본대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컵 페스트볼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으면서 정확한 제구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보통 분들은 우리가 야구 중계 방송할 때 가끔 가다가 이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걸쳐서 들어온다. 근데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저건 좀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공 반 개 차이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 들어오는 이 공으로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코스로 딱딱 꽂으니까 이거 살아남고 지난해 14승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 개막전에서는 이게 안 흔들렸다 이거죠. 보통 이제 또 개막전은 지나서 좀 몇 게임 쭉 해야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이제 투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들이 어떤 기량이 이제 좀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0점을 잡는다고 할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근데 크게 걱정할 바는 없다라고 봐요. 일단 왜냐하면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 또 류현진 선수도 지난해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 류현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상대팀이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잖아요. 근데 이걸 류현진 선수도 알아요. 그러면은 항상 매 경기마다 투구 패턴이 바뀌었죠. 결정구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복귀를 충분히 한다는 얘기인데 홈 개막전에서의 이 제구력 불안 아마 지금 열심히 복귀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갖고 나올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류현진 선수는. 그렇군요. 자, 김광현 선수 얘기 넘어가 보죠. 자,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이 김광현 선수가 세이브 기록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로 계속 뛸 것 같죠, 당연히. 이 25일 피츠버그와의 개막전에서 저 5대2로 앞선 9회 등판했거든요. 좀 쑥스러웠어요. 마무리 투수로 등판했는데 2실점했죠. 2실점했는데 이 팀이 이 3점 차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 점차 승리를 만들어냈고 세이브 이렇게했는데 마무리 투수로 등판할 것 같다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어요. 뭐죠? 이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인 그 마이크 콜라스가 팔꿈치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선발에 한 자리가 빈 겁니다. 이제 선발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이제 김광현 선수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로 뛸지 이 선발로 나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가 이제 늦게 개막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막 직후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죠. 리그는 그대로 당연히 진행되고요. 하고. 근데 이 소식 들으면서 역시 이 코로나 방역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제 느꼈고요. 공식 개막하고 사흘 만인 27일에 마이애미 마린스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선수 중에서 11명 확진자 발생했고요. 코치 중에서는 2명. 그러니까 최소한 13명이 확진자로 발생한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제 그 28일 어제 경기는 그 예정된 경기 중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또 추가 검진을 위해서 2경기를 취소했고요. 아직까지 시즌 중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방역에 실패해서 추가로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코로나19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방역이 뚫렸기 때문에 시즌 중단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이 얘기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시즌을 마친 손흥민 선수 어제 귀국했죠. 근데 당연히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또 격리. 맞습니다. 당하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스포츠 스타들 귀국할 때 기자회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들어오면 이제 우리 곧바로 대합실에서 우리 기다렸다 하는데. 그게 없어졌고, 곧바로 이제 그 검진 받고 귀가해서 2주간 자가 격리 들어가고요. 올 시즌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뒤돌아보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올 시즌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일이 있었죠. 이 토트넘이 일단 초반에 부진했죠.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교체됐어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새로 팀을 맡았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한창 골 넣고 감 잡아가는 와중에 팔꿈치 부상을 당했죠. 맞아요. 또 해볼만 하는데 넘어져서요. 해볼만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중단이 됐고 이 시즌 중단된 기간 동안에
병역 의무, 병역 특례지만 기초군사훈련 마쳤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게 해병대로 또 입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어수선했는데도 예. 최전성기죠. 손흥민 선수. 왜 최전성기냐? 올 시즌의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골과 어시스트 합한 수치인데 이 18골 어시스트 12개에서 이 공격 포인트 30개. 이건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 세웠고요. 예. 한국 선수 유럽 통산 최다 골 신기록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범근 차범근 전 감독은 121골이 기록했었는데 네네. 현재 126골입니다. 예. 때문에 골 하나 터뜨릴 때마다 한국 선수 유럽리그 계속 기록 경신이죠. 예, 최다 골 기록 경신이고요.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합쳐서 이 10개를 넘어갔거든요. 10개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텐텐이라고 얘기하는데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텐텐을 기록한 선수는 맨시티의 그 케빈 드 브라이너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거의 폭풍 드리블 있었죠. 저도 그때 경기를 하필 봤는데 처음엔 이게 출발할 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패스를 해주려고 시작을 하는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못 해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엔 보기엔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패스할 지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간쯤에 굳히고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제 관점이었고. 맞습니다. 이거는 참 보기 드문 골이었었는데 지난해 12월 8일 벌리전이 했었죠. 71.4m 폭풍 드리블 골. 이거는 참, 한때 요 장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뭐가 논란이 됐냐면, 수비수 8명을 제쳤다, 9명을 제쳤다, 이 숫자 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폭풍 성장한 손흥민 선수.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톱클래스가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른 대형 구단에서 영입설, 당연히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이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 시즌에도 영입설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영입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그만큼 잘한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제 톱 클래스 공격수로 성장했다. 이걸 인정을 하는 얘기인데 이 토트넘 회장이 이제 다니엘 레비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주축 선수들,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주축 선수들을 돈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트레이드나 아니면 무슨 현금 판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프로스포츠에서 그 돈이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다 내보내는 것도 새로 영입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커리어나 실력 가지고 본인이 원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유럽의 어느 구단이라도 갈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어느 구단이 이 손흥민 선수를 탐을 낼까? 뭐 여러 구단이 있겠지만 기준으로만 보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올 시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티켓을 확보해서 다음 시즌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출전하는 팀. 이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로또 대박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이때 맞습니다. 이제 상금으로만 1,000억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중계권료 배분받고요. 입장 티켓 배분받고 하게 되면 거의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챔피언스리그 본선 티켓을 갖고 있는 팀 중에서 우리가 우승에 도전할 만하다라고 하는 팀들은 돈을 조금 써서 우승을 위해서 주요한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버풀도 그렇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요,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도 실제로 손흥민 선수 영입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분위기가 반전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국내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한국 육상의 모처럼 유망주들이 등장해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 비회사 선수. 저희 KBS 전국 육상 경기대회에서 100m 우승했네요. 이 비회사 다니엘 가사마 선수입니다. 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우리 이름이 아니죠. 근데 부모님이 콩고 분이세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 유창하고요.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귀화를 신청했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2년 전 2018년에 귀화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리 오래?
여러 가지 뭐 심사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약간 좀 그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2018년에 기회가 받아들여졌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네. 공식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 24일 그 KBSB 전국 육상 경기 대회 남자 고등부 100m에서 10초 69로 우승했거든요. 10초 69. 예, 한국 최고 기록은 10초 07입니다. 네. 최고 기록에 많이 못 미치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육상 체계적인 육상 훈련을 받은 게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짧은 기간인데. 예, 그러니까 예.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육상계에서 이 비회사 선수를 보고서 또 이제 흥분을 한 거죠. 네. 유망주다. 네. 아마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워낙 신체 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한국 육상의 유망주로 대번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여자 육상에도 유망주 예. 나타났네요. 양예빈 선수라고. 예, 양예빈 선수는 이미 뭐 지난해에도 유명세를 탔던 선수거든요. 예. 중학생 때에 여중부 최고 기록, 그러니까 여중부 400m에서 여중부 최고 기록을 30년 만에 이제 경신했습니다. 30년 만에요? 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KBS의 전국 육상 경기대회에 출전했거든요. 예. 여고부 1600m 계주에 출전했는데 결승전에 두 팀이 올라왔어요. 근데 양예빈 선수는 용남고고요. 용남고. 인일여고도 출전했는데 인일여고는 총성 올리고 스타트한 지 5초 만에 기권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속사정 들어보니까 예. 한국 육상의 현실로 드러납니다. 예. 이 여고부 1600m 계주에 네. 5팀이 출전했거든요. 예. 근데 5팀 중에서 이제 4팀이 결선에 올라갔는데 결선에 올라간 4팀 중에 한 팀은 선수가 근육통이 생겼다고 포기했고요. 또 한 팀은 우리는 장거리 위주 팀인데 단거리는 좀 부담스럽다. 한 팀도 네. 탈락했고요. 네. 포기했고요. 그래서 두 팀이 올라왔는데 두 팀 중에 또 한 팀이 양예빈 선수 뛰는데 너무 거리가 벌어지면 그냥 기권. 예, 이날 중계 방송이 됐거든요. 네. 이게 화면으로 나가면 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됐죠. 예. 이게 한국 육상의 어떤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중적이죠. 양예빈이라는 유망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유망주 한 명 얻었다. 네. 이기도 하고 유망주 한 명이 등장하게 되면 모든 팀들이 다 이렇게 경기를 안 하고 다 포기를 안 하는구나. 이제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죠. 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우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